9장부터는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집회민주주의와 이 대의민주주의의 관계가 이 안에서는 좀 깊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나오는 얘기가 이 험티덤티 얘기가 이 얘기가 참 뭐 선문답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만 있을 뿐이지 뭐 그 안에 그게 무엇이건 별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보면 레닌 얘기가 나와요.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민주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우리 이제 현실 사회주의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어떤 전체주의, 전형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더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이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뭐 아무데나 이름을 붙여도 되는 그런 용어처럼 돼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 레닌의 표현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또 어떤 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랑 독재가 같다는 건데, 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죠. 주인이 우긴다고 코브라가 비둘기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용어가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용되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아닌 것,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한 허용 범위,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집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우리 좀 쉬운 용어라면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집회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어떤 상징 같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아테네가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은 시민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현대민주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더 직접적이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이 아테네는 여기에서 시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민주주의에 우리 보통선거권이 확립되어 있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주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인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체제에서 보면, 아테네는 또 아주 한정된 성인 남성에게만 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 아니야? 또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6가지 기준, 이제 원시적 민주주의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뭐 그 사람들이 대의제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에서 빼버려야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 아테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닐 거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랑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게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겠죠. 비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거는 오늘날 비행기랑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다르다고 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 주민회합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 형태도 민주주의의 어쨌든 하나의 유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왜 우리가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또 8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의제 자체는 민주적인 전통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요소인데, 왜 대의제를 현대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중심에 놨냐? 한마디로는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다, 대의제가. 그게 일단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뭐 규모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 기원 자체가, 대의제가 비민주적이고요. 뭐 이제 서양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 군주가 전쟁을 정말 뻔질나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전쟁을 했거든요. 이 전쟁을 할 때 돈 모으기 위해서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의회, 대의제였거든요.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다라는 건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일단은 대의제가 왜 불가피하냐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규모입니다. 규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단위에서 하든 작은 단위에서 하든 본질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규모가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10,000명만 있어봐라. 그럼 10,000명이 1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8시간씩 200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말할 때 200일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10,000명이 10분 동안 한 소재에 대해서 200일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메커니즘 자체는 10,000명 단위에서도 결국은 작동하지 못한다. 어느 차원에서는 누군가가 대표하고 대표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전자민주주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이 전자기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하자. 만나게 하면 어떻게? 뭐 그걸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듣고 말하는 시간 똑같잖아요. 요즘 그 유튜브 보면요, 실시간 공개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글이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걸 의논했다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자기 얘기를 자기 차례에 거지. 막 하면서 그냥 끝나고 이러니까 논의가 됐네.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진지한 논의, 계몽적 이해 이런 거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아테네에서도 예를 들면 아테네 이제 시민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테네에서도 자신의 정말 이야기를 모두가 했느냐? 그렇지 않다. 웅변가 몇 명이 나와서 했던 거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른 나머지 시민들을 대표하는 측면이 존재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지적도 여기 그래서 있죠. 이미 집회민주주의에서도 대의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대표자들이 왜 대표자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선출하거나 신임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확신시켜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말 잘하고 목소리 크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랬을 때 주민회합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이들을 다르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막 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나머지 조금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들을 뭐 그냥 억눌러 이 사람들의 표현의 기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민회합이라고 하는 현실상에서.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차라리 선거를 해서 공정한 자유로운 선거를 해서 이 대표자를 뽑는 게 그렇게 아무나 대표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네. 이것도 아주 이 대의제를 옹호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과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위임이 발생한다. 이 대표자가 이제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구민들을 만난다. 그럼 뭐 10분씩 만난다. 그럼 만나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라는 거는 일정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부터는 결국 권위의 문제가 나온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뽑아주고 일정 부분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걸 따르는 거죠. 이게 뭐 일종의 자유위임 제도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여 자체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이 체제 구성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중간에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규모의 문제가 조금 좀 다른 언어로 다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언어네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때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어서 얘기죠? 그러나 큰 것이 더 낫다 때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근데 때로는 큰 것이 더 낫기도 하다. 근데 이거는 항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시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순간은 작은 단위들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이러면서 어떤 공동체 의사의 소통 그리고 통합 그래서 결정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탁 나타나면 되게 민주적이다. 좋은 결정을 했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게 정말 대규모에서 가능하니?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예 국가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만들면 어때?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 역사에서는 어땠느냐?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졌던 아테네, 마케도니아에게 한 방에 먹혀버렸고 그래서 사라져버렸고 아니면 뭐 중세 어떤 공화정의 대표주자 베니스, 나폴레옹의 이 말발굽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먹혀버리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안보를 무시할 수 없는데 잘게 쪼개진 단위의 국가는 결국은 또 더 큰 국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역사의 현실이 있다. 안보뿐만 아니라 네. 뭐 대규모 이제 SOC 사업을 한다든가 네. 뭐 경제적 문제, 교통, 운송,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상품의 이동, 건강, 가족 계획, 농업, 식량, 범죄, 교육, 시민권, 인권까지 네. 작은 규모로는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주민회합 민주주의가 오늘날 국가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나름대로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나에게 발언권이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신념과 결단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때로는 큰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공동체 의사결정의 단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어디에 길을 놓고 어디에 학교를 만들고 하는 거는 굳이 저 국회, 대통령,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할 필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마을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주민회합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대의제의 수준이나 층이라고 하는 것도 달리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제 48년에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해가는 과정 자체는 저기 정말로 이제 작은 단위들의 민주주의가 어느 성숙되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뭔가 이 큰 단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골격을 먼저 딱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국가 단위가 독재화돼 버린 거죠. 근데 그 경험을 계속하면서 더 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함께 성숙되지 못했던 거고 오히려 이제 87년 이후에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진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지방 차원에서의 자치구조,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이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의 경험이 더 일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버트 달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대의제는 불가피하구나, 대의제는 뭐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주민회합, 주민자치, 작은 단위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라는 것도 함께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가 문제점도 많잖아요. 네. 어두운 면이 있죠. 어두운 면. 네.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대의제를 했을 때 결국은 정치 엘리트들, 이른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 엘리트들과 또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관료들, 이들이 뒤에서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독재자는 아니다. 네. 재밌는 표현이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교차적인 이해의 분열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치 엘리트들끼리 이제 지들끼리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네. 이 경쟁하고 싸우는 그 틈으로 이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익 같은 게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라는 재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사법농단 사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사이의 거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대표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대표자가 재량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결정 영역에서. 근데 그 재량의 범위를 어떻게 견제하고 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 장치는 선거인 거고, 그 빈번한 혹은 주기적인 선거로 그 정치적 엘리트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엘리트들이 서로 너무 친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도록 하는, 그래서 권력을 좀 쪼개주고, 쪼개놓고, 각자의 권력들 사이에서의 이 상호 경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냥 국민 주권, 국민의 지배 이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분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보면 국제조직은 민주적일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조직은 민주적일 수 없다네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WHO잖아요. 그럼 WHO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WHO는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른바 여기는 이제 국제 정치 혹은 국제 행정 조직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각국의 뭐 장관이라든가 각국에서의 엘리트들이 또 그 국제 조직에 참여해보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물론 그들도 선거라고 하는 걸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층위가 있고 여기서의 발언권이라는 게 국가마다 균등하게 존재하지도 않고 굉장히 국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주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달의 직관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는 아까 했던 얘기네요. 아무리 대의제 중심의 국가 체제에 대규모 민주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건전한 이 결사체들,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소규모의 의논하는 주민회합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장황한 논리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을 안 읽은 분들은 정말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의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불가피하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피성을 그러니까 결국 대표자한테 맡겨놔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의제는 오히려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니까 이것이 민주적으로 순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제도가 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대의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가 돼버리죠. 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저는 여기에서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현실의 민주주의에 대한 8장, 9장을 시작을 했고요. 10장, 11장엔 이제 진짜 전공 분야, 헌법, 그리고 정당 선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 네. 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네, 뭐 즐겁게 들으셨으면 다행인데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난 그 얘기를 못하겠어.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